북한 초기 사회주의 서적 번역의 또 하나의 기원, 모스크바 외국 노동자 출판부를 중심으로입니다. 발표자이신 임경화 선생님께서는 중앙대 적경인문학 연구단 연구교수로 재직하시고 계십니다. 주로 한일 비교문학, 일본 마이너리티, 코리안 디아스포라 비교 연구를 수행하시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저서 두 번째 전후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아시아와 마주친 일본을 출간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임경화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임경화라고 합니다. 저 오늘 조금 다른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전부터 계속 해오던 작업을 약간 소개해 드리는 식으로 발표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하고 있던 작업은 제가 마이너리티 일본 연구자로서 일본의 마이너리티 연구를 주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구도 좀 하면서 비한국계, 그러니까 사회주의권 내에 코리언들의 언어 문제를 조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으로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소련 시대에 한글로 출판된 서적들을 조금 관심이 갈 때마다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는 사실 아무도 경쟁하지 않는 분야여서 제가 자료가 모이면 가끔씩 논문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의 관심이 없는 분야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싶어서 그런 점을 오늘 발표에서 좀 설득력 있게 전달을 드릴 수 있으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북한 초기 사회주의 서적 번역의 기원에 대한 것인데요. 북한 초기의 사회주의 서적이 대량으로 번역되는데 갑자기 대량으로 뭐 전집이라든지 마르크스 레닌주의 전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갑자기 번역을 왕성하게 할 수 있었던 기원은 무엇일까? 그럴 때 물론 많이 논의되는 게 식민지기에 일본을 통해서 수용됐던 그런 번역 서적, 중역 같은 그런 그런 기원의 기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왕성하게 번역될 수 있는 기반에는 소련 시대에 20년대부터 왕성하게 연해주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에서 행해졌던 번역 사업이 기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고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로고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로고가 1930년, 31년에 모스크바에 만들어진 외국 노동자 출판부의 로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지구본 모양이 이제 후신인
모스크바 외국문 서적 출판부의 로고입니다. 요거 두 개를 한번 이어봤는데요. 요 두 기관 이름이 달라졌지만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 두 기관에서 주로 번역됐던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 서적의 번역에 대을 중심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 의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해방 후에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급속히 이제 전환해 가는데요. 그때 특히 공산주의 체제의 보편 모델인 당 국가 체제 건설을 목표로 했었던 북한에서 그런 새로운 국가의 주도 집단으로서의 간부층에 대한 정치 교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대중에 대한 사회주의 사상 보급, 이런 두 층을 통한 내부의 이념적 결속을 다지면서 그들의 집단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것을 중심 과제로 두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근대가 번역으로 시작됐듯이 번역된 근대, 마찬가지로 대안적 근대로서의 사회주의 체제 전환의 중요한 첫걸음도 그 번역된 근대와 마찬가지로 번역에서 시작됐던 것이죠. 그래서 해방 초기 북한 사회의 서적의 수용에는 기원을 따지자면 식민지기부터 인력본, 일본어판으로 중역을 통해서 정착된 지식인층을 위한 선진 지식문화로서의 국한문 혼용체, 그러니까 선진 지식문화가 있고, 네, 중역이라고 했는데 그 주로는 영역본에서 중역을 하면서 독일어 판본이랑 같이 보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거나, 일본에는 그 와세다 대학이나 이런데 예, 그 노문과라든지 노어를 가르치는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러시아어의 그런 사회주의 서적을 직접 번역하기도 그런 사람들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것의 중역을 조선어로 번역하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선진 지식 문화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그들의 그 문체인 국한문 혼용체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러시아 원문을 직접 번역한 소련의 외국문 서적 출판부의 한글 전용으로 표기된 그런 번역이 해방 초기 북한에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번, 그러니까 간부층이나 지식인층을 독자로 하는 국한문 혼용체, 그 다음에 2번 한글 전용이고 그다음에 일반 대중을 위한 그런 서적으로서 한글 전용의 그런 서적들, 이런 것이 혼재되어 있던 것이 1950년대가 되면은 한글 전용으로 급격히 그 언어 정책이 통일되면서 이런 이중적인 표기가 거의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방 초기부터 소련의 번역의 직접적인 영향이 종언을 고하는 게 이제 50년대 말인데요. 그때까지 북한 사회주의 서적 번역에 미친 소련의 영향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사회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런 문제를 저처럼 언어 연구의 관점에서 다가가는 그런 연구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사회주의 연구에서 그 사회주의 사상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그래서 스탈린이니 레닌이니 김일성이니 다 언어학에 관한 논문을 안 쓴 지도자가 없을 정도로 언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정치 문제이기도 해서 언어 문제로 사회주의 이 역사에 다가가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볼 것은 사회주의 서적 그 번역의 또 하나의 기원으로서의 소련의 제소 고려인 사회를 보는 것인데요. 제소 고려인 사회의 사회주의 서적 번역 전통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고려인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원동 변강 지역, 주로는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두 곳인데요. 그래서 1920년대부터 30년대에 소련의 국영 출판 업체하고 고려인 지식인들이 협력을 해서 번역서를 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24년부터 강제 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건너가는 37년까지 467종의 조선어 서적이 출판되었다. 이것은 이제 손제나라는 분이 그 코리아 저널에 발표했던 논문에 나오는 숫자인데요. 그 굉장히 많은 양이 이제 조사된 것만 467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레닌 저작이나 당문헌, 제정 러시아나 소련 시대 작가들의 작품 등의 대중 이런 것의 문화 교양 서적 혹은 루빈스타인의 각성하는 고려나 남만춘의 압박받는 고려. 그러니까 남만춘은 압박받는 고려를 쓰긴 썼는데 이분은 이제 조선어를 못하니까 러시아어로 쓴 거죠. 그거를 이제 압박받는 고려라고 해서 번역해서 26년에 번역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 조선의 참혹한 현실과 식민지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에 관한 저서의 조선어 번역판이 있고 그다음에 조선어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3만 5천 부까지도 찍혔다고 하는데요. 이 교과서도 사실 번역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사회주의 문화 번역의 일환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30년대부터는 이제 하바롭스크의 서적 사업 원동 변강 출판부라는 데서 중앙 집중적으로 출판이 이루어지는데요. 몇 권을 한번 원동 지역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발로프스크에서 나온 책들을 좀 보면요. 레닌주의 초보, 그러니까 레닌 사상의 그 교양서적 판인 거죠. 레닌주의 초보라는 것을 김철산이 번역을 했는데요. 1928년에 보면은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제도의 마지막 계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표기를 보시면 가로쓰기로 되어 있고 뭐 점령기 이런 것에 이제 괄호에다가 한자를 넣어서 그러니까 한글 위주 한글 전용인데 한자는 괄호 안에 넣는 식으로 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김철사는 그 대숙청기에 죽는데요. 그 아드님이 율리김 지금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시인인데 굉장히 푸틴에 대한 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분으로 유명하신데요. 그 아버지가 이제 김철산입니다. 혹은 이렇게 레닌의 유년 및 학생 시대, 그러니까 레닌 원전은 아닌데 레닌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쓴 교양서적들이 이제 하바롭스크 에서 원동 병강 국립출판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쓰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루빈스타인의 각성하는 고려, 이게 1927년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일본 침략가들의 압박 아래에 있는 고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7페이지 쪽에 여기도 가로쓰기로 되어 있고 한자 비교적 어렵지 않은 한자들을 괄호 안에다가 넣어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교과서인데요. 붉은 아이라는 교과서인데 여러 권으로 되어 있고 2권쯤 되면은 고학력
자들이 공부를 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과서이기는 한데 이게 사회주의 번역에 해당하는 그런 문화 번역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5월 1일 곧 메이데이는 세계의 기념날 이올시다. 이날을 기념 아니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불수화를 제한 외에는 다 기념합니다. 그러므로 이날을 국제일, 곧 인테르나치오날 데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도 5월 1일은 왜 기념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써놓은 교과서입니다. 어, 이것은 이제 고학년 아직 20년대까지만 해도 한자를 배우는데요. 고학년이 한자 그를 제한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 1200자, 2000 몇백 자, 1200자를 배운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고학년 교재라서 한자가 표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동,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 카발롭스크에서 출판된 그런 조선어 서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계통이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외국 노동자 출판부, 오늘 이제 집중해서 다룰 그런 서적들, 조선어 서적들이 있는 거죠. 실은 원동 병강 지역 이외에 1931년에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산하에 외국 노동자 출판부라는 게 설립이 됩니다. 거기에 조선과라는 게 생기는데요. 조선과에서 그 연해주 고려인 출신인 뭐 리종우 이분이 이제 33년부터 37년까지 조선과 과장을 지냈습니다. 혹은 조훈, 주종건, 이성태, 김정아, 최성우, 김준, 박진순 같은 마르크스 레닌 이런 분들이 이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원전의 번역을 담당하는 거죠.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문서에서 확인한 그런 이름들입니다. 이 중에 이제 주종건 같은 경우는 박노자 선생님이 논문에도 다루시기도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도쿄 제국대학을 좀 다니고 그래서 이 외국 노동자 출판부의 조선과뿐만 아니라 일본어로도 출판이 되는데 일본과 에도 소속되어 있었고 일본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30년대 그래서 외국 노동자 출판부에서 1930년대 초부터 50년대까지 쭉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의 원전을 가장 방대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한글로 번역한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1937년에 강제 이주되고 그 전후로 대부분 여기서 이제 번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숙청됩니다. 근데 여기서 번역된 책들이 원동 병강 지역에서 주로 교양서라든지 교과서라든지 뭐 이런 것이 번역되었다면 모스크바에서는 사회주의 원전이 이제 번역되는 거죠. 그 원전 이외에 뭔가 중요한 문서들, 스탈린 헌법 조안, 스탈린 헌법, 코민테른 강령 같은 그런 문서들 혹은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 혹은 영미권 소설 이렇게 여러 책들이 확인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 규모나 범위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계속 데이터를 갱신해 가는데요. 계속 또 발견되고 발견되고 이런 지금 상태이고 어느 정도까지 이 외국 노동자 출판부에서 조선어 서적들을 출판했는지는 아직까지 규모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국 노동자 출판부에 소속되어서 번역을 했던 사람들 다 외국인들이 많아가지고 1937년 대숙청 때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수가 희생되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거쳐서 1938년에 외국문 서적 출판부로 재편됩니다.
근데 외국문 서적 출판부의 조선과 38년 이후에도 왕성하게 책을 찍어내고 하는데 조선과의 활동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과가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책을 좀 보면요. 이게 이제 지금 남아있는 그 외국 노동자 출판부 직원이 숙소로 썼던 그 아파트인데 여기에 이제 리종우가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문서에 보면은 여기 앞동인가에 리리산이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리리산은 그 당시에 이제 소련으로 가서 그 부인이 러시아 부인과 결혼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어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 출판부에 속해서 이제 중국어로 문헌을 번역을 하고 있었고 이종우는 이제 조선과 과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외국 노동자 출판부에서 영어 책 이런 소련 약사라든지 이런 EDC 책이라든지 이것도 영어 뭐 영어 교과서나 혹은 독일어 책 이거는 소련 내전사 같은 이런 책들을 방대하게 찍어내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조선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 노동자 출판부에서 어떤 책들이 출판되었는지를 보면은 이제 유명한 건 이제 여기서 레닌 전집이 1934년에 20권으로 나오는데요. 그 선집 2권짜리 두꺼운 선집 그것을 이제 20권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원동 병강 지역의 출판물이랑 조금 다른 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아까 원동 병강 지역 출판물을 보셨는데 한자가 없는 건 거의 없는 거는 맞는데 숫자 이외에 한자가 없거나 그 괄호 안에 한자를 쓰는 건 맞는데 이건 세로 쓰기로 되어 있죠. 아까는 이제 가로쓰기로 되어 있는데 이 외국 노동자 출판부 책들이 이제 세로쓰기 주로 세로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쓰기의 책들이 조금 더 전문적이고 권위가 있고 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걸로 세로쓰기라는 게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원전 같은 거 번역할 때 이런 세로쓰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을 보면은 이렇게 헌법 초안 이것도 이제 세로쓰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잡지도 이렇게 발간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라는 잡지를 외국 노동자 출판부에서 내는데요. 거기 내용을 좀 읽어보면 석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조선문 잡지 앞으로가 창간되었다. 세세세르란, 조선란, 문예란 등을 두어 세세세르의 사회주의 건설, 각국의 혁명운동, 조선의 노동자 농민의 혁명운동 등에 관한 문제와 혁명적 문예, 소설, 시, 소품 등을 매호에 게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조선문 그런 서적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창작 같은 것도 소개하고 뭐 뭔가 이런 시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이런 책들도 있는데요. 영국 소설 소인국에 갔다 온 굴리베르 이런 그러니까 걸리버 여행기인데요. 이렇게 세로 쓰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외국 노동자 출판부에서 간행된 서적들은 모두 국문 표기 위주, 필요할 때만 괄호 안에 한자를 넣고 그 다음에 원동 병강 지역과는 다르게 세로 쓰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문 표기 식민지 조선하고는 다르게 국문 표기 위주로 이렇게 급격히 언어 정책이 전환한 데는 저희는
한국만 해도 국문 표기 위주가 해방 이후 한참 돼서야 이루어지는데 20년대 이미 국문 표기 한글 전용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연해주 고려인 사회에서. 그래서 1923년에 연해주에서 그 소련 공산당의 기관지 성격의 선봉이라는 신문이 발행되는데요. 이 선봉이 25년부터 과로쓰기 채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자 제한이냐 한글 전용이냐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이 논쟁 끝에 20년대 말부터 한글 전용 표기가 채택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한글 전용이냐 한자 제한이냐 이런 그런 사회적 논쟁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격렬한 논쟁이었냐면 생명이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런 논쟁이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한글 전용이 채택이 되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소련파, 그 다음에 그 주로는 이제 소련에서 태어난 2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자 제한은 이제 민족주의 계열의 사람들이어서 소련파들이 한글 전용을 주장하게 되고 이들이 그러니까 권력을 러시아 고려인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권력의 핵심이 되는데 이런 권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37년에 숙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이제 숙청을 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권력에서 밀려났던 그런 민족주의 계열의 한자를 그래도 써야 된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나이도 많고 그래서 숙청의 피바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런 거여서 되게 그 정치적인 그런 헤게모니를 둘러싼 싸움과 이런 언어 논쟁이 함께 간다는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한자 제한이랑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보면 한글 전용의 핵심 근거는 한자가 사회적 계급을 공고히 하는 반혁명적, 반인민적인 봉건 잔재를 담은 문자 체계이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혁명의 실행 주체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발생한 차이이기도 한데 한글 전용론자들은 혁명의 주체를 이제 갓 문맹에서 벗어난 노력 군중들로 봤던 반면에 한자 제한론자들은 이제 의무 교육을 마치고 한자를 사용하는 한반도 혁명 세력과 연결될 수 있는 미래의 의무 교육 세대 이렇게 상정을 한 것이죠. 근데 한글 전용 세대 논자들이 갓 문맹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또 이게 러시아 2세들은 이제 러시아 교육을 받고 자라는데 한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취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에서 한글 전용론자들이 승리하게 되고 이 한글 전용론은 라틴어로 표기하자는 라틴어화 국제주의에 입각해서 라틴어, 조선어를 폐기하고 라틴어로 표기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30년대 후반이 되면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 그 한글 전용 쪽으로 언어 정책이 변화해 가는 것은 당시 소련의 언어 정책에서 보편, 과학, 근대, 인민을 강조하면서 터키어에서 아랍어를 폐지하고 또 한자도 폐지하고 라틴어화를 하자는 그런 것을 추진했던 소련의 언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자를 폐지하고 라틴어화 하자 해서 이때 등장한 것이 이제 체계화된 것이 병음이고 이 병음이 중국에서는 이제 58년에 제정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뿌리가 이제 여기에 있었던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연해주
고려인 사회에서는 한글 전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 초기의 번역 양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북한 초기에는 이제 1920년대, 30년대부터 조선 내부에서도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원전 등의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러한 그런 번역의 역사, 번역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소련으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번역 수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초기에 남북한 모두에서 이것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었는데요.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속하게 실행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원동 병강의 조선어 서적 출판 사업 이외에도 이 외국 노동자 출판사에서 193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마르크스 레닌주의 원전의 한글판 번역 사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 노동자 출판부의 서적들을 해방 직후에 거의 그대로 재간행하게 되는데요. 남북한 모두에서 해방 후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에 있어서 30년대에 축적된 외국 노동자 출판부의 한글 번역판이 절대적인 권위도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요. 이거는 이제 보로실로프라는 그 친스탈린파 의 장군이 쓴 스탈린과 붉은 군대인데요. 1937년에 외국 노동자 출판부에서 번역된 것이 1946년에 평양의 인민출판사판으로 이제 거의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 책은 이제 인민문고 10권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그 내용이랄까 표기법을 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37년 외국 노동자 출판부판은 가로쓰기로 이 책은 되어 있는데요. 가로쓰기로 되어 있고 46년 평양의 인민출판사판은 세로쓰기로 되어 있고 거의 표기가 비슷하고 가로쓰기를 세로쓰기로 바꾼 것 정도. 그 다음에 스탈린의 그 경음 부호로 쓰는 시옷을 없앤다든지 자기의 활동 이때 자기가 이렇게 바뀐다든지 하는 아주 작은 차이 아니면 숫자를 한자로 바꾼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 옮겨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 선언을 제가 한번 봐봤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인민문고 10권이라고 했는데 공산당 선언이 인민문고 4권입니다. 4권 인민출판사에서 4권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한자가 조금 46년판에서 한자가 조금 있는데 괄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괄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외국 노동자 출판부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아서 51년에 외국문 서적, 외국 노동자 출판부를 이어서 생긴 외국문 서적 출판사의 51년판에는 공산당 선언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거의 많이 비슷하게 닮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 둘러 씌우지 않은 그러한 제 야당이 어디 있는가, 도로 둘러 씌우지 않은 그러한 반대당이 어디에 있는가, 요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민출판사판이랑 외국문서적 출판사판이 많이 닮아 있고 아마도 외국 노동자 출판사판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 그 서울에서 간행된 공산당 선언을 보면요. 국한문 혼용체죠. 읽기 어려운 문체로 되어 있는데요. 공산당 선언은 그 일본에서
먼저 아주 이른 시기에 영역본을 이 번역돼 영역본을 통해서 번역된 것인데요. 그거랑 1945년 노동전선사판 서울에서 나온 거랑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로 둘러싸시우지 않은 요 부분은 이제 되퍼붙지 않은 반대당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도로 둘러 씌우지 않는 그러한 제야당이 어디에 있는가 요거는 이제 일단 영어판을 보면요. 헐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헐백을 그 외국 노동자 출판부에선 도로 둘러 씌우지 둘러 씌우다, 둘러 씌우다 이런 식으로 썼던 거죠.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조선 한반도에서 조선어를 썼던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45년 서울판을 보면 대퍼붙지 않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보면은 이거는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유명한 소설인데 이것도 37년에 어떻게 강철이 단련되었는가 요것을 이제 그대로 47년에 조소문화협회라는 데서 이제 간행을 하게 되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너희들 가운데 누가 명절 전에 숙제를 대답하려 내 집에 왔다 갔니? 이런 거 거의 비슷한 거죠. 거의 비슷하고 이제 약간 그 연해주 사람들이 썼던 조선어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것을 이제 한서랴가 이제 교열을 해서 낸 것입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표기법으로 이렇게 차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거의 그대로 옮긴 것 이외에 조금 다르게 옮긴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닌 선집을 보면요. 1934년 외국 노동자 출판부에서 나온 건 한글 전용이죠. 거의 한글 전용이고 한자를 쓸 땐 괄호 안에 쓰는데요.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국한문 혼용체로 이렇게 한자를 변환시켜서 간행을 한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은 34년도 판에는 한자를 이제 괄호 안에 쓰는데 46년 판에는 거의 한자 부분을 한글 부분의 단어를 거의 한자로 변환시켜서 간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읽기 쉽다기보다 읽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읽기 어렵게 만든 이유는 그만큼 지식인들이 읽을 만한 그런 권위 있는 사상이고 정전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단어 명사 부분에서 한자어 같은 경우는 한자를 노출시켜서 표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외국 노동자 출판부 번역판을 이용을 합니다. 혹은 이런 예도 이제 그 49년에 외국문서적 출판부에서 나온 거랑 노동당 출판사에서 나온 같은 책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북한 노동당 출판사판은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는 거죠. 읽기 어렵게 돼 있고요. 근데 외국문 서적 출판부는 괄호 안에 한자를 넣고 되도록 한자를 쓰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읽다 보면은 러시아에서 반혁명 시기는 뇌성과 병력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뇌성과 병력만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져오다는 말을 초래라는 한자어로 바꾼다든지 혹은 노란색 부분 보면은
그러다가 마음에 의심이 생기어 나서 사람들은 민족을 따라 죄집식 헤어져 가기 시작하였으니 이 부분은 각자 자신에만 의뢰하라고 하면서 민족별로 각각 제 집으로 헤어져 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그 한반도의 사람들한테 익숙한 한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한자를 삽입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식으로 그 외국 문서적 출판부나 외국 노동자 출판부의 번역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활용을 하는 거죠. 혹은 요런 것도 있는데요. 레닌의 일보진전 이보후퇴인데요. 보면은 외국문 모스크바파는 한 걸음 앞으로 두 걸음 뒤로 제목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의 한글 전용으로 되어 있고요. 네, 노동당 출판사 판 보면 일보 전진, 이보 퇴각 이렇게 한자로 제목조차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역을 보면요, 많이 다르죠. 조금 많이 다른데 어떤 그러니까 그냥 한자를 치환하거나 변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번역을 다시 했다 하는 정도로 좀 다릅니다. 근데 북한에서 나온 것은 한자를 많이 써서 국한문 혼용체로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차이 나는 점을 보면은 여기 논쟁 조항이라고 그 모스크바의 외국문서적 출판부의 번역에는 논쟁 조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러시아에서 번역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영어로 하자면 포인트 앳 이슈에 해당하는 것을 논쟁 조항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곳에 해당하는 노동당 출판사판을 보면 개쟁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법률 용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지식이 고급 지식이 있지 않고서는 읽기 힘든 사람들이 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런 서적으로 번역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그마한 또 자질구레한 이렇게 노란색 보시면 이렇게 구어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북한에서 나온 노동당 출판사판을 보면은 모든 사소하고 지역적인 투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스크바판은 구어가 많이 등장하고 평양의 노동당 출판사판은 문어, 그다음에 어려운 한자어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어체라든지 조선 노동당 출판사판에선 문어체라든지 법률 용어라든지 어려운 한자어라든지 이런 걸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북한 초기의 사회주의 서적의 문체는 번역자들이 저서의 인민성, 대중성보다는 새로운 선진 지식체계로서의 사회주의 서적들의 정전화, 에 보다 중점을 두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 국가 체제의 그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해 가면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당원인데요. 이걸 보면은 1946년 1월에 당원이 6천 명이 채 안 되던 것이 8월이 되면은 27만 6천 명이 되고 48년이 되면은 이게 70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입 당원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굉장한 속도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신입 당원들은 당연히 저항력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들의 사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당 학교라든지 여러 학교를 만들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재를 통해서 정치 학습을 시키는 자습당원 제도도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만들고 이런 당원용 학습 자료 보면은 나중에 그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게 100만 부 이상씩 간행되는 책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의 급격한 증가, 그다음에 그에 대한 정치 학습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그런 상황에서 급격히 언어 정책의 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당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중적인 체제, 표기 체계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보면 스탈린의 무정부주의냐 사회주의냐의 책을 보면은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죠. 어려운 한자가 섞여져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자습당원용 참고 자료를 보면은 한자를 거의 안 쓰고 무정부주의냐 사회주의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하는 그런 참고 자료를 간행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중 표기 체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 초기에 북한의 그 문맹률이 전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해 가기 위해서는 급속한 문맹 퇴치 운동의 시행과 사회주의 사상의 대중화를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로 대두되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1949년 3월에 한자 폐지 조치를 단행하게 되는데요. 네, 그 후에도 이제 국한문 혼용체랑 한글 전용이 이제 혼재되는 이중적인 표기법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50년대가 되면은 거의 한글 전용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1950년대 초에 북한에서 급진적인 언어 정책 전환을 통해서 정전화를 위한 국한문 혼용체가 사라지고 인민화를 위한 한글 전용으로 이중적 표기 체계가 통일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급격하게 언어 정책이 변화를 단 몇 년 만에 이렇게 달성을 한다는 게 한국의 상황을 보면요. 한겨레가 한글 전용하고 가로쓰기 하고 이런 게 80년대 말 90년대 막 이렇게 넘어온 걸 생각하면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이런 일이 북한에서 벌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물론 중요한 게 이제 450명 이상의 소련계 고려인들이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파북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군인들도 많고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사상 교육을 담당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파견됐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정치 이념 교육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혹은 조기천이라든지 기석복, 정상진 같은 사람들은 북한 초기 문학이라든지 문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제소 고려인 출신 지식인들은 외국문 서적 출판부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그런 서적을 흡수하면서 성장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되었던 조선어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선어에 대한 어떤 틀이 되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0년대 전환되어간 50년대 거의 한글 전용 표기법을 따른 이후에 표기법을 보면요. 오히려 모스크바 외국문 서적 출판사판보다도 더 한자어를 더 안 쓰는 예를 들어서 아까 공산당 선언을 봤는데요. 그
51년판보다 57년 조선노동당 출판사판의 공산당 선언을 보면은 거의 한자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아까 도로 둘러 씌우지 않는 요 부분은 그냥 낙인 찍지 않는 당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그냥 번역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50년대가 되면 전혀 다른 표기로 원전을 번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에 그 북한 초기에 이런 사회주의 사상을 연구하는데 좀 중요한 서적으로 도서 목록 1945년부터 1960년 사이에 나온 도서들을 목록을 정리한 그런 책이 있어서 이 분야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참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60년에 문화성에서 도서 분류표 초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도서를 이제 막스 레닌주의, 자연과학, 응용과학, 사회과학, 총류, 그다음에 교과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책에도 이제 53년 이전에 한국전쟁에 때 많은 책이 분실돼서 53년 이전의 책들은 많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거의 유일하게 저희가 그 북한 초기에 그 출판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일단 막스 레닌주의 부문이라는 분류 체계만 쭉 보면요. 막스 엥겔스 저작 및 생애와 활동, 레닌의 저작 및 생애와 활동, 스탈린의 저작 및 생애와 활동, 김일성 동지의 저작 및 혁명적 활동, 그 다음에 막스 레닌주의론, 막스 레닌주의 철학, 과학적 공산주의, 조선노동당,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 및 노동당, 기타 세계 각국 막스 레닌주의당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역시 레닌의 저작 및 생애와 활동이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역시 당국가체제 건설하는 데 있어서 레닌의 저작이 북한 초기 국가 성립기에 굉장히 중요한 서적으로 번역이 돼서 소개가 돼서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김일성 동지의 저작 및 혁명적 활동인데 146권을 이 실려 있는데 사실 김일성 저작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은 페이지가 50페이지를 넘지 않는 그런 얇은 그 연설문이라든지 이런 게 위주여가지고 레닌 저작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레닌 저작은 전집이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 이제 계속 번역을 한 거라서 레닌 저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 또 많은 게 조선노동당 여기에 184권이 되는데요. 사실 184권보다 더 됩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PDF 파일에 페이지가 없는 부분인데 이 조선노동당 부분에 그 페이지가 이렇게 누락된 게 있어서 아마도 200권이 훨씬 넘어갈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200권이 더 넘어가는 책들은 뭐냐면 그 당원 교양하는 그런 교재들, 학습 교재, 아까 소개했던 그런 교재들이 많고요. 그런 교재들이 100만 부 이상 그 출판된 여기 이 책에 이제 몇 부가 간행되었는지 그런 것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부 이상 출판된 그런 책들, 그 교재들 그런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1950년대 보면은 조선노동당 출판사는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던 원전 번역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막스 엥겔스 저작 선집이라든지 레닌 전집이라든지 자본론 등의 전집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건 50년대는 간행 그 선집이라든지 자본론이라든지 간행을 다
끝내지는 못하는데요. 레닌 전집 같은 경우는 60년이 레닌 탄생 90주년이라 그래서 행사들이 많이 기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60년에 딱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38권의 출판이 완료됐는데요. 이 레닌 전집에 대해서는 조선 노동당이 막스 레닌주의 고전 출판 사업에서 거둔 커다란 성과라고 선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신문의 기록을 보면은 60년 4월까지 북한에서 205종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고전이 번역되었는데 그중에 레닌 저작이 129종에 달한다. 이런 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전집에 레닌 전집에는 한자가 거의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60년까지 나온 그런 전집은. 이는 40년대 말 노동당 출판사판 레닌 저작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데요. 제가 볼 수 있는 레닌 전집 50년대에 간행된 레닌 전집이 몇 권이 안 돼서요. 아까 그 일보 전진, 이보 후퇴 같은 것을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북한 자료센터에도 그게 없어가지고 비교는 안 되지만, 1956년에 나온 레닌 전집 제14권을 보면요, 거의 그 한자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 표기법에 북한 초기에 그 사회주의 서적에 있어서 표기의 급진적인 변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제소 고려인들의 활약, 이런 것들이 컸을 것이고 그들이 연해주에서 10년에 걸쳐서 경험한 언어의 인민화, 그러니까 한글 전용이라든지 가로쓰기라든지 뭔가 라틴어화를 염두에 둔 쉬운 한글 쓰기라든지 이런 실험을 경험하고서 성장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조선어는 그들이 성장할 때 경험했던 이런 언어들이었고, 그들의 이런 조선어 이런 것이 북한의 표준어인 문화어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거는 이제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해주 고려인들의 언어 실험의 결실인 소련 외국 노동자 출판부, 외국문 서적 출판부 한글판이 해방 공간의 북한 사회에서 널리 수용되고 읽히면서 표기법의 유효성이 입증되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모스크바라는 건의로 보증되었던 것, 그것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북한 초기에 급격한 언어 정책이 유효하게 큰 무리 없이 진전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모스크바의 권위를 안고 소련으로부터 물밀듯이 들어왔던 이런 서적들을 접하고 아, 이게 한자가 없이도 읽힐 수 있구나 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모스크바에서 그 사회주의 서적을 출판해 왔구나. 모스크바라는 권위가 이런 표기를 보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이런 언어 정책 전환에 있어서 큰 그런 보증수표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파북 고려인 450명이 넘게 온 파북 고려인이 각자 개인의 그런 표기 영위나 언어 정책 수립에 있어서 미친 영향 그런 것보다도 이런 소련에서 물밀듯이 북한으로 들어온 그런 한글 서적들이 갖는 권위 이런 것들이
급격한 언어 정책 변화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끝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 외국문 서적 출판, 그래서 이제 그 번역의 역사가 외국 노동자 출판부에서 외국문 서적 출판부로 이어지는 이런 조선어 출판물의 역사가 이제 1950년대로 끝나게 되는데요. 가장 늦은 게 59년에 나온, 어, 로브노 주변의 활약? 이고 이후에는 조선어 출판물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문 서적 출판사 자체도 63년에 재편되어서 출판사 명도 프로그레스 이렇게 바뀌는데요.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소련 출판물의 번역 사업을 추진했던 조소 문화협회도 1950년대 말로 활동을 중단했고 조소 출판사도 60년을 끝으로 출판물을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년대를 끝으로 소련의 사회주의 문화 번역, 그 한글 번역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50년대 후반부터 표면화된 중소 분쟁, 을 계기로 해서 북소 관계가 악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북한이 중국으로 다가가고 소련과 거리를 두게 되면서 60년대가 되면은 그 소련에서 조선어 서적, 한글 서적을 출판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할린에 조선학교가 있어서 그런 조선어로 사상 교육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때 그 사할린의 조선학교도 폐지돼서 50년대를 끝으로 모스크바에서 조선어 출판물을 출판하는 그런 일이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련의 조선어 출판 역사는 마감이 됐지만 그런 영향을 북한 초기에 언어 정책에 많이 미치게 됐고 그것이 문화어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권정희 선생님, 지금 어디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이나 아니면 마이크를 켜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 목소리 안 들렸죠? 네네. 네, 진행해 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약간 인터넷이 불안전해가지고 잠시 이게 연결이 중단되었습니다. 네, 김경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곧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갈까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요. 예, 편하시. 곧바로요. 예, 곧바로 진행하자는 쪽지가 올라왔네요. 네, 그러면은 곧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보다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것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김미란 네. 선생님께서 예, 중국에서 언어 대중화가 된 것은 한자 개혁인데요. 1954년에 번체자가 간체자로 바뀌어 신문이 전면 간체자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어만이 아니라 여성 농민당원이 폭증함에 따라 만화 등 다양한 선전 양식이 개발되었고 그것이 효과가 더 컸습니다. 예, 맞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러한 한자에서 한글로의 대중화 외에 다른 형식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언어 정책 이외에 문화 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예를 들어서 뭐 독자 투고를 받는다든지 문학에서는 독자 투고를 받고 아니면은 음악 운동 같은 것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언어 정책뿐만 아니라 그 문화 정책이 전체적으로 그런 사회주의의 대중화, 인민화에 큰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일단 그 언어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주의 체제에서 물론 그 다른 체제에서도 그렇지만 그 사회주의 체제처럼 지도자가 나서서 언어 정책에 의견을 내고 논문을 쓰고 물론 그 고스트라이터들이 쓰는 거지만 그렇게 발표하는 체제가 또 달리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언어 정책이 굉장히 정치와 연동되어서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저희가 놓치기 쉬운데 좀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특징으로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그 언어를 강조를 한 것이고 사회주의 보급으로서는 그런 문화 정책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도 사실 그 여성운동이랑 다 함께 가는 거죠. 당원이 여성들이 급격히 늘기 때문에 20년대에도 선봉을 보면은 그 시아버지가 그 뭔가 교양교육 받으러 간 며느리들을 탓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선봉에서 이런 이런 봉건 체제 구습에 를 타파해서 여성을 해방해야 되고 뭐 이런 기술이 나오고 해서 이런 당원 증가 그다음 거기에 노동 그 여성 그리고 여성들이 읽기 편한 언어로서 한글 전용 이런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연해주 고려인 사회 그러면 지금 이게 되게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사회 이렇게 연결지어서 되게 주변화되고 좀 경계에 서 있고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이런 20, 30년대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경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남북 특히 북한 체제 그 형성에 있어서 이 경계성의 실험이랄까 이런 것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실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변적인 존재라기보다 경계에 놓여서 다양한 실험이 가능했던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뭔가 실험을 했던 그런 장소로서 연해조 고려인 사회를 주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장시복 선생님께서 질문하시겠다고 채팅창에 남기셨는데요. 장시복 선생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기 마이크를 켜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들리세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줌을 오랜만에 써서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이거 관심사가 많은 부분이라서 인 선생님 그 논문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제가 짧게 하기가 좀 어렵긴 하겠으나 제가 이제 관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그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막스 앵겔스 원전 번역된 거를 지금 노동자의 책 이진영 선생님하고 지금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카이브를 이제 만들고 한 100년 정도의 출판 목록을 이제 출판할 이런 작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관지어 가지고 100년 동안의 그 자본론의 수용, 번역, 그다음 탄압,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저 혼자 이제 3권짜리 책을 쓰려고 그 자료들을 꽤 이제 봤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제 그 북한 쪽을 이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하고 지금 방금 그 설명하신 그 외국 노동자 출판사하고 외국물 번역 그 출판사 이 메커니즘이 전혀 이해가 안 갔는데 어쨌든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그 실마리를 얻은 것 같고 나중에 이 얘기는 이제 임 선생님 혹시 제가 전화번호를 알게 되면 한번 연락을 드려갖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짧게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제일 간단한 것은 그 아까 그 앞으로라는 잡지 같은 그 이제 그 그 나온 것들에서 한글 기간지나 뭐 잡지겠죠. 막스 앵겔스 원전 번역을 해서 낸 경우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싫은 경우들. 이게 앞으로라는 잡지가 제 딱 한 권 봤거든요. 많이 구해서 봐야 하는데 제가 본 것으로는 그 사회주의 원전 번역 이런 데는 크게 관심은 없었던 것 같고 특히 막스 앵겔스 번역에는 더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그리고 번째는 그 1920년대 초반에 공산당 선언을 번역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고토쿠 슈스이 거를 번역하는 건데 문헌으로는 여운형이 번역한 게 있고 그다음에 조선 공산당에서 번역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동 혹시 이쪽 그 소련 그룹들이 번역을 공산당 선언 번역한 경우에서 영영하고 연결됐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제가 그 마이크가 중간에 꺼져 있어서요. 그 질문하신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여운형이 번역한 공산당 선언이 외국 노동자 출판사 뭐 박진순이나 이동희하고 연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궁금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외국문 출판사 공산당 선언이 번역된 실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 출판부에 그러니까 1930년대에도 번역된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번역된 실물을 건 거의 실물을 보신 건 확실한 것 아니고. 같고, 예, 근데 그 외국문 서적 출판부에서 1949년에 공산당 선언이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아마도 외국 노동자 출판 30년대 번역을 거의 그대로 외국문 서적 출판사판으로 49년에 다시 찍어낸 거 아닌가 싶은 근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까 그 인민출판사판 46년도 판은요, 번역을 가만히 보면요, 네네. 그게 고토키 슈슈이 번역이거든요. 그 유령 근데 괴물이라는 음, 단어가 네네. 슈슈이가 괴물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하고 51년 판은 상당히 달라요. 일단 네네. 그 다음에 49년도에 막스앵겔스 저작선집이 칼막스 저작선집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네네. 번역이 조금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이 외국 노동자 출판사하고 북한 인민 출판사의 관계도 좀 궁금한 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20년대 30년대 아마 계속 번역을 했다면, 뭐 심지어 그 김다냐도 거기 있었다는 얘기도 음, 있으니까, 그랬다면 뭔가 이게 실물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 저거 하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자본은 번역을 안 했을까요? 외국문 출판사나 노동자 출판사에서? 그거는 네. 혹시 찾아보신지 못하셨죠? 네, 못했습니다. 네, 그거 왜 제가 따지듯이 물어서 죄송한데, 그게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짧게 하려다 보니까 네네. 단문으로 가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55년에서 59년에 그 북한이 자본론을 번역을 하는데, 이때 이제 박극채가 번역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영철이가 박극채가 죽은 다음에 바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명확하진 않지만, 근데 이게 외국 그 노동자 출판부에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뭔가 이게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이제 하나 던지는 건데, 네네. 일단은 선생님이 자료 찾으실 때는 자본 번역과 관련된 거는 확인을 못 하신 거로 이해하면 네. 되겠죠. 예, 근데 제 느낌으로는 네네. 외국 노동자 출판부는 러시아어 원전을 음, 번역하는 걸 주로 한 것 같고요. 독일어 원전을 그 번역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원전이라면 그 레닌 스탈린 관련된 그런 원전을 러시아어에서 조선어로 번역하는 그런 것을 주로 담당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음, 그리고 그 공산당 당 관련된 주요 문서들, 이런 것을 러시아어의 그런 특화된 그런 분들이 그 조선어로 번역하는 그런 것을 주로 한 그런 출판사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스 엥겔스 원전 번역에서 그 확인이 되는 거는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도 러시아어에서 거쳐서 중역된 그런 거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선과에 대해서는 사실 외국 노동자 출판부의 조선과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거의 처음으로 음, 그, 그 소련 문서 보면서 그 조선과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그것도 그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르가스피의 문서에 나와 있는 그런 몇 명
이름만 제가 거명을 한 건데 거기에 여러 김다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관여를 했을 것 같고요. 모스크바에서.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여운형 번역본도 봤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산당 선언을 그 일본어판 이랑 좀 비교를 하면서 봤는데 역시 좀 차이가 많아서 역시 한자어를 주로 보면은 일본어판은 아닌 것 같다는 인상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게 워낙에 1900년 초에 1905년이나 뭐 이때 이미 된 것이어서 그런 영향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텍스트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오히려 서울에서 나온 1946년도판 뭐죠? 그게 고토쿠스의 일본어판이랑 조금 더 가깝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것도 좀 좀 몇 개월 전에 본 거라서 기억이 애매합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년대 판은 고토쿠 슈슈의 영향력 자기장 안에 있었던 것이고 제 가설은 30년대나 그때 만약에 조선 외국 노동자 출판부에서 번역을 했다면 일정 부분 영향력이 이제 글로 갔을 것이고 그게 46년도나 50년도에 가면은 아마도 이제 다시 이제 번역하는 작업들이 그러면 연속성상에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럼 이게 만약에 노동자 출판부 판을 만약에 찾는다면 굉장히 큰 공백이 메워지는 거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해서 다른 분들한테 죄송하고요. 나중에 저기 뭐 전화번호 얻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네네. 선생님하고 한번 길게 한번 통화 한번 하면 네네네, 선생님. 도움도 좀 받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나머지 분들께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네, 그럼 정구현 선생님 손들어 주셨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정구현 선생님,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세요. 정구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정구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모스크바 외국인 노동자 출판부 혹은 뭐 이제 이후에 바뀐 외국 문서적 출판부의 규모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국가의 언어로 번역을 했는지, 뭐 몇 개국어로 번역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일단 또 뭐 출판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 조선과에서 출판을 번역 작업을 했던 뭐 아직 정확한 명단 누가 참가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하셨지만 뭐 거기에 번역에 참가했던 최소 고려인들 이 사람들이 어쨌든 고등교육을 받아야만 이제 이런 번역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마이크가 잠겼습니다. 정구현 선생님 마이크 켜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재소고려인들이 어느 경로로 이제 고등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들이 했던 번역된 출판물이 어떤 독자들을 주로 이제 고려를 했던 것인지, 그리고 그 번역물들은 또 얼마나 출판이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독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 번역 출판물이 얼마나 됐는지 좀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그 당시 이제 뭐 조선인들 중에서 좀 이런 어떤 뭐 사회주의권에 관심이 있었던 뭐 그런 독자층이 얼마나 되는지 좀
우리가 추정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예, 외국 노동자 출판부가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외국 노동자 출판부가 어느 정도 규모고 몇 개국어로 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간 영어판, 독일어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갔고 외국문 서적출판부 그러니까 1938년 이후에 뭔가 기록 같은 거를 지금 기억을 더듬어서 보면은 영어판, 독일어판이 굉장한 규모로 출판이 돼서 뭔가 1000만 부, 몇 천만 부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출판이 돼서 국제적으로 유통되었다 하는 그런 기술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1938년 이제 전쟁에 들어가고 조선과가 대숙청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조선과의 움직임은 없고 하여간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각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소련의 움직임에 관심 있는 그런 지식인들, 운동 조직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런 책들이 수용되거나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규모나 그러니까 이런 걸 전혀 알 수 없지만 이런 책들이 해방되자마자 1945년이 되자마자 여기저기에서 남북한 모두에서 정말로 이 책을 이렇게 잘라서 거의 똑같은 식으로 번역을 하거나 한자로 변환해서 빨리 해서 46년 초에 바로 막 출판하거나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서적이 모스크바에서 간행되었다는 그런 정보를 이미 많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남북한에서 빨리 이런 모스크바의 서적들, 조선어 서적들을 빨리 수용하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뭔가 파북 고려인들이 이 책들을 가지고 와서 영향을 미쳤을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한데 이미 그런 모스크바에서 조선어로 소련에서 나오는 그런 원전들이 번역되고 있다, 조선어로 번역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을 한반도 내에 내에서 그런 활동가들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은 들거든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정구영 선생님, 더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정성진 선생님께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정성진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이게 여태까지 발굴되지 않은 그런 이용되지 않은 그 자료들 그거에 기초해서 아주 귀중한 그런 정보를 알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마르크스주의 이제 번역 소개에서 일본의 이제 영향력 이거는 상당히 이게 해명이 되었다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 아까 장시복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련의 영향 이 부분은 그동안 상당히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거 소련 모스크바 외국문 출판사에서의 이제 우리 막스 그리고 레닌주의 스탈린 이런 저작들의 한국어판 출판 그리고 이제 그걸 쭉 밝히셔서 발표를 해주신 거 정말 아주 귀중한 기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정구현 선생이 이제 질문한 거 좀 이어서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여러 나라 이제 언어로 그 당시 이제 소련 1930년대 외국문 출판사에서 이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는데 이 동아시아 경우에 이제 보면 이제 우리 아까 이제 나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어, 그러니까 조선어하고 이제 일본어,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가령 한 세 언어로 이제 보자면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 어느 데이터를 이제 어떤 걸 이제 이용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거 전체 어떤 목록 같은 게 있다면 우리 제가 얼핏 짐작하기에는 조선 한국어로 출판된 막스 레닌주의 저작들의 비중이 훨씬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높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있는데 그게 혹시 이제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거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제 해방 후에 이제 보면 이제 막스 레닌주의 이제 저작 번역계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한국에서 마르크스주의 봄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게 이제 해방 전국의 시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것을 흔히 이제 대개 서울의 봄이라고도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이렇게 특권화해서 해석이 되어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어떤 출판물들이 이제 1945년에서 가령 48년 이 시기에 보면 서울에 있는 출판사들에서 이제 거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당시 이제 공산당 선언도 포함해서 혹은 자본론 1, 2권 그리고 이제 주요한 레닌, 스탈린 이런 저서들이 이제 서울에서 여러 이제 출판사들에서 출판이 되었는데 오늘 이제 임요한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이 시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좀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요. 북한 정권이 이제 수립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50년대는 이제 소련의 거기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출판이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해방 전국 1945년에서 이제 한 48년 김일성 정권이 이제 정식으로 수립되기 전에 49년 그 시기에 이제 북한에서 보니까 평양에서 상당히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전에 좀 놓치고 있었는데 오늘 임교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시 이제 그러니까 해방 전국에서 소련하고 평양하고 이제 서울에서 출판된 그런 막스레닌주의 저작들 그런 걸 혹시 목록 같은 거라도 있다면 제가 좀 추측하기는 그래도 이제 역시 서울이 훨씬 압도적으로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제 그거 이제 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아까 이제 목록이 이제 45년에서 이제 48년에서 시작됐던가요? 60년에 이제 끝나는데 그 시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게 이제 북한에서 이제 출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막스 엥겔스 전집은 이제 다 출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레닌 전집은 이제 다 출판이 됐다고 이제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60년대 이제 특히 이제 중반 후반 이후는 거의 그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뒤에 그 막생겔스 그 전집을 포함해서 그 북한에서 이제 그 이런 그 막생겔스 혹은 그 렌쥐 이런 그 저작들의 이제 어떤 그 번역 출판 이게 그 진행 이게 거의 좀 그 쇠퇴됐다면 쇠퇴된 뭐 이유라든가 혹은 그렇지 않고 뭐 계속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계속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정구현 선생님이 그 질문하셨는데 제가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거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그거랑 같이 답변을 드리면 독자층이 누구였느냐, 그러니까 모스크바 외국 노동자 출판부의 서적들의 독자층이 누구였냐 했을 때 이 외국 노동자 출판부의 독자층은 소련 내에 소수 민족들이 일단 기본적인 독자입니다. 그래서 소련 내에 있는 독일인, 소련 내에 있는 유대인, 소련 내에 있는 조선인, 소련 내에 있는 일본인, 소련 내에 있는 중국인을 일단 1차 독자로 해서 책이 출판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소련 내 조선인의 규모가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수도 정해지는 거고 그 영향력도 더 있어 보이는 거고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그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그 연구를 해가면서 조금씩 느끼는 그런 정도여가지고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 느낌으로는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보다 그 조선어 직원들이 되게 두드러지고 조선어 출판물이 두드러지는 게 맞고요. 그것은 이제 소련 내에 조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자치적인 그런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역할은 그러면 과연 소련 내에 소수 민족에 국한된 것이었는가 하면은 그것이 아니고 소련에서도 이들의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이들의 역할 규정에 대한 다양한 그런 변화가 있었지만 이들이 또한 세계혁명의 하나의 그러니까 제가 경계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들이 그 어떤 걸쳐져 있는 존재로서 그들의 모국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사회주의 쪽으로 그 세계를 이렇게 밀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서 그 파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출판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독자층은 있지만 그 독자층이라는 것이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독자로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읽는 영어책, 그 사람들만 읽는 독일어책, 그 사람들만 읽는 이디시책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그 경계에 있는 그런 언어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핵심에 그런 소련 내 소수 민족들이 있다 이런 그런 그 파악이 수련의 그런 그 정책에서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정확한 데이터로 전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의 숙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45년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인데요. 45년부터 50년 사이를 보면은 분명히 45년부터 46, 47년 요 사이에는 분명히 서울이 중심이고 서울에서 출판물이 확 쏟아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갈수록 조선 노동당 출판사가 번역 체계를 정비하고 이러면서 압도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양의 출판물들이 북에서 쏟아지는 거고요. 그게 이제 47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뭐랄까 사회주의 서적 출판의 주도권이 북으로 완전히 북이 이제 중심이 됐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원전 번역 이래도 어떤 텍스트를 번역하느냐 했을 때 그런 막시즘의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사실 당 국가 체제를 국가 주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레닌주의 책이 굉장히 많이 거의 제일 많이 북한 초기에 번역됐다고 하지만 그것도 스탈리니즘의 필터를 통해 본 레닌주의 이 서적들, 이해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민족들 간의 뭐 평등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들의 그런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거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당 국가 체제를 형성해 나가는 국가주의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그런 막시즘 원전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약간 좀 그런 경향이 그러니까 막시즘 원전에 대한 무관심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소련의 그런 현실 사회주의에 작동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온 여러 문서들 그런 것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느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성진 선생님 또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레이버스북 선생님께서 채팅방에 여러 가지 문자들을 남겨주셨는데요. 레이버스북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질문을 직접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교에 대해서 채팅창에 쓰셨었죠.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교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여기에서 일본인 학생보다 조선인 학생들이 더 많았고 뭔가 200명 좀 넘었다는 그런 거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련 내 고려인 학습자들까지 포함하면 조선인들이 한 400명은 더 넘지 않았을까 싶고, 여기에서 김다냐, 김정아, 황동욱, 최성우 같은 이런 조선인들이 이제 교수 역할을 맡아서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뭔가 러시아어라든지 이런 서구의 교수들이 강의를 했을 때는 조선 학생들한테 통역이 제공됐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봉암도 동방공산대학에
여기에서 그 학습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진영 선생님, 레이버스북 오르그 대표이신 이진영 선생님께서는 지금 마이크가 현재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채팅방에 질문을 주셨는데 선생님 이 정도의 답변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경화 선생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이 발표 후에 동영상을 이 유튜브로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겠는지요?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PPT를 공유해 주시기를 김미란 선생님이신가가 이렇게 네네. 요청하셨는데 PPT 공유도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채팅창에 올리면 될까요?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아니면은 저나 아니면은 김미란 선생님께서 채팅창에다 올리면 된다고 네라고 답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채팅창에다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예,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올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임경화 선생님께 장시간 동안 아주 준비를 아주 꼼꼼하게 잘 하셔가지고 귀한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표를 들으시고 열심히 질문에 참가해 주신 모든 참가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고진우 선생님만 잠시 남아주시고요. 이것으로 오늘 연구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다고 하신 선생님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